안녕하세요. 네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21대 대선이 종료가 되었고, 민주당이, 그 대통령의 자리에, 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그 부분에서 나머지 정당은 아마 패배의 원인을 뭐 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정당, 패배 정당들은 중앙당의 인원 또는 선거를 주축으로 하는 선거 대책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자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책임을 묻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네,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좀 어려웠고 예, 후보가 낸 이후에 또 원팀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 원팀이 과연 진짜 원팀이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호남에서 늘 약세였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진짜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 또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호남에서는 발휘를 못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번 21대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득표 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기입한 득표율은 실제 득표 총 득표 수의 각 그 당의 대표, 당의 후보죠. 그 후보의 득표수를 이제 나누어서 비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함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던데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서 뭐 1, 2%뭐 이런 오차는 아니라서 그냥 제가 계산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쪽은 아무래도 동쪽이죠. 동남쪽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이라고 해서 충청 남북도, 세종, 그 다음에 대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남권은 이제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강원, 제주는 개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수로 봐도 수도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남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50% 이상을 이제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호남권에서 84%라고 하는 많은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뭐 이번 선거의 어떤 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면 강세가 호남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확실히 호남권에서 장악을 했다. 84%. 그 다음에 그나마 영남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57.49% 밖에 못했다라는 점에서도 영남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4%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50%가 넘은 지역을 한번 마킹을 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그 다음에 호남권, 그 다음에 제주에서 그 50%가 넘는 그런 득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영남권만 57.49%를 달성하면서 일단 판세 자체도 민주당 쪽에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민주당은 영남권,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호남권이 약세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적은 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그 지역의 그 비율을 볼게요. 비율을 보시면
영남권이 민주당이 33%를 달성을 합니다. 거의 34%까지 올라가는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그 국민의힘, 호남권에서 약한 국민의힘은 9.2%를 달성하고 있다. 30%도 10%도 넘지 못한다. 10% 지금 넘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도 10%를 조금 넘어서는 소수점 자리에서 조금 넘어서는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남권을 조금 공략을 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는 좀 지금보다는 표차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그 후보들은 활동을 했나라고 하는 부분이 JTBC의 2025년 6월 2일자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 그 지금 대통령이죠. 그분은 이제 수도권에는 13번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데 영남권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영남권에서 약하다 보니까 아마 그 영남권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고향인 부분이 또 영남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약세인 영남권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에 유세하는 그 거리 수도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이제 다니셨고 홍보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호남권을 한 번만 방문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확실한 표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 그 두 번째로 많은 그러한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서 50%대를 달성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에 세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법인들이 강세인 지역에 세 번을 방문하면서 약간 저는 뭐 선거 과정에서 일부분 위안을 받는 게 한 세 번 정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위치를 확보했다. 지역적인 어떤 부분을 갈증을 해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선거를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왜 보수 진영은 호남권을 공략하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인단이 상대적으로 호남과 영남을 봤을 때 영남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은 표심이 몰려있는 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선거인단이 적다고 해서 거의 10%도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목표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과거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총선, 뭐 지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선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고요. 최근 20대 대선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탄핵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을 확정을 짓게 되죠. 여기서도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별 표 차이가 안 나는데 영남권에서 조금 확실한 부분이 있었고 충청권에서 확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0% 이상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권, 충청권, 그 다음에 강원에서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호남권 제주권에서 득표율 50% 넘는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결국에 호남권에서 민주당이 84%를 달성하면서
민주당은 호남권에서는 제대로 된 그러한 선거 전략과 홍보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제일 약진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영남권의 약한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20대 대선에서도 30%대를 넘는 그러한 표수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12%에 달하는 득표율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 영남권에 이때도 선거인단이 많았긴 했지만 호남권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어떤 이 비율 때문에 거의 막상막하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9대 대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전 정권에 대한 18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선거였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고 이때 또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러한 선거입니다. 두 후보만 놓고 봤을 때 50%를 넘은 지역을 석권한 후보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호남권 역시 61.99% 거의 뭐 그 정도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바닥을 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세 지역, 네, 민주당의 약세 지역은 영남권인데 이 선거에서도 30%를 달성을 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52%, 당연히 탄핵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득표율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역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대 대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21대 대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왼쪽 편을 민주당으로 놓고 오른쪽 편은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으로 놓아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 선거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그러한 선거 18대 대선이었고요. 이 대선에서도 보시면은 민주당이 수도권하고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호남권에서 50%대 이상 받는 결과를 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 충청, 그다음 강원, 제주에서 상당히 많은 득표수를 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8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치적인 스토리를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도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치 역사, 그다음에 발전상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그 물리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이제 주도적으로 중앙에서 해야겠다라고 그 선언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한 어떤 그 자가 반성 같은 것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일어났었고 청문회 형태로 일어났었죠. 그래서 뭐 정계의 인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자료 조사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신문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의 그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이제 장황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이제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자녀분이셨고, 그리고 그 어떤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내에서 또 영향력을 좀 이렇게 발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아버지가 닿지 못하는 부분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많은 매스컴이나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 18대 대선에서도 보시면은 그렇게 파워풀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호남권에서는 10%를 넘는 그러한 득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민주당은 30%를 넘는, 영남권에서도 30%를 넘는 그러한 득표를 했다라는 점이 이게 과연 스토리로만 정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제 마지막 17대 대선입니다. 이때는 이제 민주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일단 민주당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민주당은 호남권에서 역시 80%, 아까 박근혜 대통령 18대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호남권에서 80%가 넘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국민의힘인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영남권, 그 다음에 강원권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판세가 그렇게 많이 기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은 영남권이 대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1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은 호남권에서 약하기 때문에 9%를 받았죠. 그에 비해서 지금 영남권의 이제 그럼 최고 득표를 보아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 자체도 절대적인 영남권의 정당이 아니라는 점이 이 부분에서 저는 나타나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62%, 그 다음에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인 호남권에서 80%를 달성하는 걸 보시면, 열심히 했음에도 그 다음에 당연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을 때도 결국에 이 민주당이 호남권을 지배하는 80%를 영남권에서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어떤 흐름, 17대부터 21대까지 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진보 보수 뭐 이러한 부분으로 그냥 나눠서 표현한다면, 진보 정당은 점점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명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정당들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확실히 한 번의 어떤 이슈로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의식의 변화, 시민 의식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호남권에서 이제 민주당의 득표율을 한번 10대부터 21대까지 한번 쭉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9대 때 잠깐 주춤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80%대, 70% 이상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대가 다 넘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영남권 민주당, 영남권은 이제 약세죠. 민주당의 약세 지역인데 17대 대선 때는 아까 앞전에 바로 보셨다시피 확실히 약세였는데 18대, 19대, 20대, 21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30%대를 육박하고 30%대를 넘는 그러한 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7대가 너무 비교군이 커서 그 17대를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18대, 19대, 20대, 21대의 대선을 보면 영남권의 민주당의 득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두 번, 그 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두 번 나왔는데 그리고 또 탄핵이 두 번 있었죠. 예,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 영남권이 약세라고 했던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 득표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30%대를 넘어서 35%를 다다릅니다. 아마 다음에 선거 때는 다른 전략을 피지 않는 이상 이게 결국에는 영남권에서는 비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금 뭐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의 약세인 호남권을 보시면은,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세로 그래프에서도 보시 15%도 넘지 못해요. 어떠한 부분에서, 전 대선 17대부터 21대까지. 이런 상황이면 30%대를 넘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호남권을 지금 그 타겟팅을 하지 못하는 그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늘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영남권은 어떻냐? 아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0%대를 넘는 걸 보셨죠. 근데 영남권에서의 보수 진영의 대표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 정국이 있었을 때는 뭐 40% 언더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그 양상을 띠면서 상당히 지금 뭐 반드시 가능한 지역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강세 지역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그다음 국힘 같은 경우는 영남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걸 상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주황색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파란색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항상 강세 지역에서 그 같은 강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보다는 득표율이 높았다라는 점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수 진영이 영남권에서 뭐 이 정도만 받아도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은 이제 좀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확실한 득표율을 갖고 가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약세 지역이나 아니면 그 어떤 지지율이 뻗치지 못하는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무언가 정책이나 그 다음에 정치 활동들이 이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당의 어떤 약세 지역만 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약세 지역에서의 득표율 역시 민주당은 영남권, 그다음에 국힘은 호남권이 약세 지역인데 민주당이 다 우세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죠. 그러니까 강세 지역도 결국에 민주당보다 못한 득표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약세 지역도 민주당보다 못한 득표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게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뭐 이 정도 비율이 선거인단 비율하고 같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세 지역에서도 당연히 기본방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득표 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세 지역 그리고 또 강세 지역은 더 강하게 약세 지역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떤 선거 전략,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정치적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 우리가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뭐 험지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당에서 그 타겟을 하는 그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험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험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활동의 어려움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좀 많이 잘 아우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진짜 지역 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그 정치 집단의 문제 또는 이거를 풀어 나가는데 뭐 한계점, 그리고 어떤 선거가 치러질 때는 뭐 선거대책위원회 또는 뭐 거기서 대표가 뭐 선출되지 않을 때는 비대위 뭐 이렇게 계속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정당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판세를 그려줄 수 있는 거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표격인 뭐 연구소라든지 정책 연구라든지 또는 뭐 이 선거를 하기 위한 또 전략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분들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노력을 한다, 뭐 또 열심히 한다, 또는 이 표수만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도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그 모호한 그러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보수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계속 뭐 뒤로 계속 선거를 하더라도 계속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진보의 대표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장,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어떤 그 미래상, 우리나라의 미래상,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그 민주 진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그 민주 진영을 또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마냥 뭐 부자한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그 부자를 위한 어떤 정책을 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과거에는 왜 안 했냐라고 또 반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실행자 또는 실행 집단 그 결국에는 이제 중추적인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100명 남짓으로 뭉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 그때그때에 다다르는 선택에 문제도 있었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좀 열려 있는, 지금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는데, 조금 더, 열어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진국에 걸맞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를 카피라이팅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이제는 그려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없는 상황에서, 기술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 그 선진국들에 대한 원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견된 근로자, 또는 뭐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을 한번 칠해 보는 거를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하고 내 말만 이슈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 댓글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